국회 운영이 국감이 예상했던 대로 임종석 청문회가 됐습니다. 야당의 맹폭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감 때와는 다르게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했던 관할경찰서 서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가 고발장 제출 직전에 당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지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예. 글쎄요, 어제 당초에 이제 그 자신을 조사했던 관할 경찰서장과 간부들 4명을 좀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래서 고발장까지 작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간접적으로 뜻을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해찬 대표의 뜻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생각을 바꾼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이재명 지사는 당인이잖아요. 당에 소속된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 뭐 그렇게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당인의 도리일 겁니다. 예, 그런 차원일 거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그 경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야당이라면,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경찰을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경찰과 그런 어떤 법적 분쟁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과정이잖아요. 수사할 건 수사해서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기소 의견은 기소 의견대로 경찰이 송치를 한 마당에 또다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지금 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과정이잖아요. 수사할 건 수사해서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기소 의견은 기소 의견대로 경찰이 송치를 한 마당에 또다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소 혹은 고발하게 되면 또다시 분쟁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쟁이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언론 보도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그 보도의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색마사가 아닌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치는 물살에 흐르는 물길에 몸을 맡긴 소는 살고 그 힘을 과신해서 물길을 거슬러라는 말은 죽더라는 얘기죠. 꼭 이 같은 사안이 똑같다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이 있고 여권의 입장, 이게 상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은 이게 죄가 있다 없다의 논리를 떠나서 정치적 논리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당에서 이런 제의를 할 수 있죠.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익적 부분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에서 대승적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당의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최 의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자꾸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확대 재생산하게 되고 이러면 이게 전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총선입니다. 이 총선 전국이 이제 1, 2년으로 곧 다가서는데 이런 고소 고발이 계속 지난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야권에서는 대단한 큰 호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총선 가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좀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 재밌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은 왜 대승적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전략적 의도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정치적 음모설을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직 어떤 배후설,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승적 요청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음모설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인지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이게 선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간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당하고 나는 뭔가 모르게 여기 합의된 바가 있다.
결국 또 따지면은 이것은 결국 조직적 업무가 있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유령 같은 논쟁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검경이 수사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정의를 위하여 투입 개정권도 투입 내용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정의를 위하여 투입 개정주에 대한 수사가 너무 오래 끌었고요.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하여 투입 개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냐 아니냐를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경이 판단해주고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 이게 국민들도 사실 이 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열렸던 국회 운영위 국감, 청와대 국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야권에서는 임종석 실장, 앞서 저희가 리드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종석 청문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거칠게 거칠게 이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이제 매스컴에 많이 노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이면 그렇죠. 비서실장을 더 띄워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서실장이 이전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임종식 실장.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여권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부고의는 다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또 크는 게 정치인의 생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그런 자리가 오히려 임종수 실장의 무게감, 이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건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뭐 대중성이 그만큼 각인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습니다. 이제 저는 어제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종수 실장이. 왜냐 그러면은 일단 옥기슬 예민을 계기로 삼겠다. 이 말이 괜찮은 말이에요, 사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했다. 이게 실수였다.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어제 아마 그 태도에서 조금의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빌미라도 줬으면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겸손해서 손에 날 일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임종수 실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달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자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청와대 참모들은 나타날 때가 있고 나타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비서실장의 직무가 어떨지 간에 이런 겁니다. 어제 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퍼스트 펭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펭귄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습니다. 역할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펭귄들이. 안놈과 순놈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알을 놓는 과정, 그러니까 부화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먹이를 생산하는 과정, 이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론을 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비서실장의 역할은 사실상 숨은 그림자 역할이거든요. 그게 답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서도 굉장히 고려해야 되고 이 상황, 남북 대화에 대한 평화적인 기류를 가는 상황에서 임종수 실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건 고려하고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임 실장의 어떤 낮은 자세 어떻게 보셨어요? 기회를 삼은 것이죠. 그동안에 임종석 실장에 대한 저는 야권이나 언론의 대응이 좀 과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스타일은 정형화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이실 땐 정말 그림자 비서실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저는 뭐 왼쪽 오른쪽 열심히 하는 쪽, 그다음에 조금 뒤에서 하는 쪽 드러나는 거 뭐 그게 다 범위 안에 있고 임종석 실장의 뭐 행동이 그게 뭐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소 과도했고요. 과도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위에서 핵심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운영위 키맨. 그러니까 운영위는 청와대를 이제 주로 국감하기 때문에 운영위 키맨이 그 시기 전국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임종석 실장의 위치가 굉장히 부각된,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단어가 그럼 그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기억나는 단어가 뭐냐? 옥기슬 여미겠다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과다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 선방해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분들도 겸손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게 아닐까요? 탁현민 행정관 사퇴 요구도 야당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 실장이 해명을 하기를 개인 능력을 높이 사서 뭐 청와대에서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참
제가 이게 너무 좀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의 생각에 대한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대통령이 참모인데 타계민 행정관이 하는 일은 PI라고 이야기하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그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타계민 행정관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성에 대한 어떤 부도덕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철학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사령탑 옆에서 보좌를 한다.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걸 높게 무게감 있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수행, 보좌 기능을 깊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왜 PI를 거론을 하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PI는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다음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를 어떻게 도드라지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세부적이고 치밀한 전략입니다. 예. 이것이 전문적인 능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님 빨간 넥타이는 안 어울리니까 파란색으로 바꾸세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소통이 안 되면 PI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계민 행정관 같은 거 제가 두둔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이제 제가 경험 삼아 나온 얘기인데 네팔에 트루킹도 같이 가고 예. 트루킹도 같이 가고 해서 대통령하고 아마 친할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정책에 대한 소프트 랜딩 그리고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타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는 소통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력 이건 참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전력하고 상관없이 임 실장도 타계민 행정관의 어떤 실력, 능력 부분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첫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더 데리고 일을 시키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능력을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할 때 특히 청와대의 홍보나 청와대 행사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보여준 역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흠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욕 먹을 만큼 먹었고 욕할 만큼 했으니까 좀 이제 그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요. 청와대 얘기했으니까 장하성 실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하성 실장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김동연 부총리 얘기 함께 묶어서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는 또 국정감사 나와서 했는데 경제 진단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본인의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까지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경제부총리가 투터블이라고 말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뭐 두 사람이 우리 경제를 지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 두 마리가 수리를 이끌는데 이쪽 말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 말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수리가 온전하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 청와대 그 국가의 인사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팀워크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견제를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 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부처에 대한 검증을 뭐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가 죄의 유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전에 세 평을 받는데 그 세 평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가 또는 이 고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 또 영향을 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시중에 남녀가 궁합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평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인사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그런 걸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어떤 궁합적 부분 이런 부분은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동연 부총리는 뼈와 살을 갖다 대는 세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하성 실장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것이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황이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 말이 원하는 대로 수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빨리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인사의 어떤 시기적인 절적성을 택하기 위해서 좀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 경제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감 이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사적 요인이 생겼을 때는 즉각 처리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토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언론이 비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김수현 사회수석은요, 스타일 자체가 막 나서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뭐 또 김수현 수석이 뭐 전문 경제학자여서 또 막 무슨 소득주도 성장의 뭐 핵심 무슨 뭐 이론가다 이거 아닙니다. 김수현 실장의 미덕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거기에 섞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최대한 서포트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는 되게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장하성 실장의 경우는 이제 초반부에 소득주도 성장 개념을 안착시켜야 되니까 조금 경제 철학에 대한 소신이나 강단이 필요했지만 지금 집권 2기에 들어서서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실장이 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를 기용하셨듯이 아마도 경제부총리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용하셨듯이 아마도 경제부총리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안착시키면서 실물 경제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총리로 하는 것이 정책의 균형상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이 된다면 아마 그 관료 출신의 부총리와 아마 되게 부드럽게 잘 소통하고 처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인물인데 왜 비판을 하지? 김수현 수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 탈원전 관련 정책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원래 이제 시민 사회수석실에 있었잖아요. 이게 경제수석실로 지금 이제 하나는 옮기고 지금 하나는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네.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그래서 관련된 정책들을 잘못 수행한 건지 아니면 장하성 실장 후임을 염두에 둔 어떤 청와대 조직 개편까지 가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탈원전과 부동산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원전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사수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청와대 내부의 뭐 무슨 조직 개편보다는 야당을 배려한 그런 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도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을 컨트롤해왔기 때문에 내용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때 실패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작은 실수, 실패 이런 것도 해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이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과의 협조 속에서 부동산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든지 문제점을 찾아내겠지만 저는 탈원전은 사회적 논의를 더 충분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배려를 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게 원전 문제와 이 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석실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경제 쪽이죠. 예. 왜냐 그러면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시민들이 직접적 정치에 가담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민수석실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따져보면 이건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수석실에서 하는 게 맞죠. 뭐 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이제 김수현 수석을 여권에서 비롯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그 원전에 대한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 대책이 나와서 약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뭔가 불협화음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력을 하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의 입장에서는 늘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친숙하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당은 당대로 표를 받고 당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약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 탈원전,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뭔가 좀 갈라치기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선을 좀 끊고 가야 되는데, 그럼 계속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김수현 수석이 다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부정적 요인만 자꾸 버풀어지니까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보다는 좀 이 차제에 좀 끊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수현 수석을 옛날부터 좀 많이 봐왔습니다. 뭐 간접적인 예. 친분도 있고 해서. 예. 만은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수석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으로 지인들한테 많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 외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좀 학교 생활도 좀 그랬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의 사람들을 옮겨놓게 되면은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경제부총리한테 경제 문제 일임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가교 역할만 할 수도 있는, 보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게 이제 평가들이라고요. 예.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제 무부는 바로 그 정무적 부담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다 하는데 그 사람 좋으면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보다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일단은 평화당에서는 직접 불러서 해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어제 또 직접 또 윤창호법 발의하는 그 지인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또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또 결정이 좀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되게 민주당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원권을 정지하거나 이 정도까지 가죠.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창호 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이게 정말 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실 정도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정말 이건 국민들의 분노가 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해명하는 과정 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못한 언사가 본인의 있었고요. 확실한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해주면 예. 당은 좀 부담이 적은데 예. 이제 본인이 선처를 호소할 때 민주평화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덩달아 손학규 대표가 이 본인이 젊었을 때 음주운전했다고 셀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오히려 또 해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정치권 전반에 퍼지는 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술이라는 것이 뭐 기자 생활을 해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술을 잘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취재원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술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술이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정치권도 그 문화의 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문화가 그만큼 달라졌죠. 달라졌고 이것이 국민의 생활의 안전에 위협할 만큼 위협적인 그런 사안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맞게끔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뭐 손학규 대표 말의 맥락에 보니까 뭐 나쁜 의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종의 정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사력 있게 해야 되겠죠.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며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지 훼손이 될 것이냐, 이걸 예. 좀 사력이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직접 뽑은 전원책 변호사와 삐걱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아예 시한까지 못 박았거든요. 지금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강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연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이 잘 돼가지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제도가 바뀌어지면 정계 개편이 급속도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다른 그 변수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양당 구도가 그대로 이제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빨리
통합을 시도하고 싶은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소통합이든 중통합이든 아니면 대통합이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시기를 정치개혁에 대한 유무가 가려지기 전에 빨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미루게 되면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당협위원장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길게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선호가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원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김병준 위원장이 설 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걸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활동 종료시키고 난 다음에 통합의 길로 빨리 가서 예. 그것을 어떤 빅텐트 안에서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하나의 숫자를 확대시키는 그런 외연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뭐 전원책 변호사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당내에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경험상 예. 그러니까 이합 집산을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여권도 보면 혁신의 시기를 놓치고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강제 혁신이 되더라고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붙일 말씀 없으세요? 두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이 이제 인사권자고 지명권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금 컨트롤을 좀